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잘 네, 아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교수님께서는 새해에 어떤 소원 좀 있으신가요? 새해 소원 뭐 다 보편적인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들의 건강 네. 그리고 무탈하게 한 해를 또 잘 보낼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올해는 좀 무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소원입니다. 정말 새해에는 각자 다양한 소망들 많겠지만 좀 아무래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좀 경제적인 안정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해 인사를 나누는데 네, 각 문화권별로 이 좀 인사의 미묘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새해 인사가 이제 서구권에서는 해피 뉴 이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행복한 삶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사인데 물론 이제 행복의 여러 조건들 중에서 이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인사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의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표현은 이 중국의 이 시니엔 콰이러라는 이 인사에서 비롯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양 문화에서 강조하는 일상에서의 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죠. 네, 아니지만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 이 변형된 형태의 세례 인사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굉장히 좀 물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네, 이를테면 뭐 새해 부자 되세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새해는 대박 나세요. 음, 이런 인사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 상당히 이 복이라는 것의 물질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할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인사들 많이 해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새해 첫날부터 또 국내외 언론 보도에서도 새해의 경제 전망과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우리의 복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새해 벽두부터 올해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외신과 국내 언론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2024년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의 향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등에서 이 2024년 전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네,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을 지목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금리라는 게 은행의 이자율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기준금리라는 거는 그런 금리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한 국가 사회 경제 정책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일컫는 말이 바로 기준금리라는 표현인데요. 네, 이 기준금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결정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이 네, 결정을 하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제 우리가 많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전해 듣는 이 연방준비제도, 이 네, FED라고 하는 기관인데 보통 한국 언론에서는 줄여서 연준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얼마 전에 이 미 연준이 2023년의 마지막 기준금리를 기존금리로 동결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렇듯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면은 이 은행과 금융권 기업들이 해당 기준금리에 맞춰서 예금 이자, 그다음에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주식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금 이자율과 대출 금리를 정하는 거라면 일반 서민들에게도 좀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제 정책인 것 같은데요. 이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지금 국내 뉴스에는 주로 미국의 기준금리 얘기가 정말 자주 등장하던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경제 규모나
건전성 면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또 성장 여지가 많은 국가인 것도 사실이에요. 네. 예, 특히 경제의 상당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해외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을 기본 전제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우선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이자 이제 세계 무역에서 주요 기축 통화로 간주되는 달러화를 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네. 이 신흥국에 있던 외국 자본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다는 것은 돈을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전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신흥국들도 어쩔 수 없이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서 자신들의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 자본 유출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인데 이 문제는 금리 인상 시에 가계나 기업의 대출 금리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네. 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줄어들고 가계 부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다 보니까 네.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미국이 올린다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 올릴 수는 없는 구조인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국내 주식시장 동향 이런 뉴스에서도 미국의 기준 금리 소식이 좀 항상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국내 경제 동향 분석에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소식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한 국가의 이제 경제라는 게요, 워낙 복잡다단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의 절대적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한 가지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미 중앙은행인 연준이 2022년 초까지만 해도 0.25%포인트였던 기준금리를 매우 공격적으로 인상을 해왔죠. 그래서 지난해 7월 2023년 7월에 5.5%로 끌어올린 이후에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한때 이제 9.1%를 찍었던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라고 하는데 네. 이 상승률이 이제 지난해 11월에 3.1%로 떨어졌지만 2023년 3분기 GDP 성장률은 4.9%. 미국의 네. 이 2021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았고요. 네. 또 2023년 11월 실업률은 3.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정상이지만은 네. 이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이제 3.5%로 미국과 2% 낮습니다. 미국과 네. 비교했을 때요.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이 이제 1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여러 가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좀 해결책은 없습니까? 이게 참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제부총리가 됐죠, 이제. 같은 경우도 지난 1년 반 동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법들을 모색을 했지만 결국 이제 뭐 딱히 좋은 뾰족한 수를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세계적인 추세대로라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시키는 것이 전공법이긴 한데 네. 금리를 인상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 묶여 있는 가계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상황에서 네. 가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계 소비 지출이 축소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부동산 이자를 많이 갚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뭐 외식 여러 번 하던 거를 한 번으로 줄이게 줄여야 되고, 되고. 예, 씀씀이가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 그게 이어지면 결국 경기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대한 대출로 또 투자 비용을 감당한 기업들에게도 이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 현재로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렵고 뭐 네. 이런 상황인데, 예,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라는 것이 이처럼 복잡 미묘한 경제 요소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연준의
입을 전 세계 시장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그 미국 연준은 그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 정말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뭐라고 하냐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음. 합니다. 네.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인데요. 음. 과거 2017년에 이 포브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연준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 의장이 6위로 꼽혔습니다. 그 당시 1위가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고 네. 2위가 당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뭐 3위가 메르켈 독일 수상, 뭐 이런 순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6위에 미국 연준 의장이 꼽혔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선진 국가의 수장들보다도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미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인데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도 3년 가까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미국은 확실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국가 핵심 기관의 장을 한꺼번에 뭐 물갈이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네. 그럼 좀 올해의 경제 전망은 좀 어떨까요? 뭐 저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뭐 전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 항상 저는 매년 말 또 연초가 되면 국내 주요 경제정책 연구소들의 경제 전망 분석 보고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거든요. 네. 쭉 이 KDI나 한국금융연구원 같은 그런 기관들의 보고서를 종합해 봤을 때 한국 경제 성장세가 이제 2024년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네. 해요. 근데 이제 선진국형인 장기 저성장에 대한 진입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얼마나 빠르게 마련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2024년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부분 이 경제 연구소들이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경제 구조상 그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만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과 같은 주요 국가의 금리, 통화 정책, 기조 전환의 지연 가능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어떤 전쟁의 장기화, 네.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 이러한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올해 경제가 장밋빛만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좀 더디더라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